비가 쏟아지는 깊은 밤,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도로를 어린아이가 맨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환자복은 빗물과 진흙으로 무거워져 있었고 발바닥에는 자갈에 긁힌 상처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품에는 귀가 한쪽 찢어진 파란 토끼 인형이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륵 같은 도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쫓아오는 자동차도 없었고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 사이로 낡은 자장가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느리고 잔잔한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이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늘어지면서 누군가 울음을 참았다가 숨이 끊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들려.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나 자장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백하람. 하람은 도로 옆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가 젖은 수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진흙 위에 납작 엎드린 채 토끼 인형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길을 헤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숨어있는 아이가 결국 자신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는 것처럼 천천히 도로를 훑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하람이 숨은 곳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간 후 달콤한 바닐라 향이 빗속으로 퍼졌습니다. 하람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부신 원형 조명과 차가운 벽이 떠올랐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붙잡던 감촉도 되살아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람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의사처럼 다정했습니다. 밖에 있으면 감기 걸립니다. 하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남자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나오세요. 하람은 자신의 오른손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새끼손가락에는 검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실이 너무 세게 조여 살갗 뒤로 붉은 자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굽이 젖은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뚜걱. 하람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뚜걱. 바닐라 향이 짙어졌습니다. 뚜걱. 발소리가 숲을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람아. 남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손을 왜 놨습니까? 그 순간 멀리에서 화물차의 전조등이 비쳤습니다. 수풀 앞에 서 있던 남자의 그림자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람은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뛰쳐나와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화물차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자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하람은 운전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운전자가 숲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너를 데려가려고 한 거냐? 하람은 도로 끝의 어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그럼 병원에서 나온 게야? 하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두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 그럼 그런 사람이 왜 너를 쫓아와?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하람의 손가락에 감긴 검은 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야 이 실부터 풀자. 아이 손이 많이 부었어. 그가 손을 내밀자 하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야 아프잖아. 그 사람들이 다시 부끄러워요. 운전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화물차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히터를 켜고 담요를 덮어준 뒤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야야야. 저 조금만 가면 큰 길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경찰 부르자. 하람이 갑자기 운전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뭐? 하람은 앞유리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로 위에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조등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마스크만 어둠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비켜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유리창에 대는 것처럼 허공에 세웠습니다. 차량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낡은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람은 귀를 막았습니다. 빨리 불을 끄세요. 운전자가 전조등을 끄자 도로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자장가도 동시에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불빛을 켰습니다. 도로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가 하람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바로 그때 화물차 뒤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달콤한 바닐라 향이 화물칸 쪽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람은 운전자의 등을 바라보다 몸이 굳었습니다. 운전석 뒤편의 작은 창에 흰 장갑을 낀 손이 나타났습니다. 장갑을 낀 새끼손가락이 유리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화물차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람의 비명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화물차는 도로 갓길에서 발견됐습니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하람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파란색 토끼 인형만 남아 있었습니다. 토끼의 작은 앞발에는 검은 실이 단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은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진료실 앞에는 한 의사를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길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기태현. 그는 뛰어난 수술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돈을 보태주었고 보호자 없는 아이의 병실을 직접 찾아가 돌보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아이들을 살리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도 진료실 안에서는 수술을 앞둔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술하기 싫어요. 태연은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무서워해도 괜찮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있겠습니다. 정말 안 가실 거예요? 태연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을 잡고 있으면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태연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맞닿은 새끼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빼려는 순간 태연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놀라 그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태연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었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진료가 끝난 뒤 간호사 대설인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어제 검진했던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연은 자트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이 한 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는데요. 세리는 사진이 붙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백하람의 사진이었습니다. 보육교사는 교수님께서 정밀검사를 위해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데려간다고 했습니까?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교수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봤답니까? 마스크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태연은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저를 사칭했군요. 세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수님, 어제 어디에 계셨어요?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연은 세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저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물어볼 수도 있어서요. 응급수술이 있었어요? 수술실에는 교수님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태연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간호사. 네? 모든 문은 이유가 있어서 닫혀 있는 겁니다. 세린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뜻이죠? 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태연의 시선이 세린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끼손가락 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세린은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제야 태연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에 지하 병동에는 내려가지 마요. 그곳은 오래전에 폐쇄됐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하람이가 그곳에 있나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오르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틀린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진실이 아닌 아주 오래전에 어두운 지하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어린 시절 살던 집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의원은 작은 지역 병원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조용하고 성실한 의사로 알려졌지만 집안에서는 가족의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무화는 아내와 아들을 벌줄 때마다 검은 실을 사용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실을 묶어 벽에 연결하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이 흔들리면 도망칠 생각을 했다는 뜻이다. 어린 태연은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져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채령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채령은 자신의 손가락을 태연의 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구부렸다 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움직이면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으로 비밀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살아있어. 빠르게 떨면 위험해. 서로의 손가락을 붙잡으면 떠나지 마. 그것은 무헌이 지배하는 집에서 모자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어느 폭풍 우치는 밤, 채령은 어린 태연을 깨웠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작은 가방을 든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집안의 불이 켜졌습니다. 무헌이 식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실과 낡은 오르골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재령은 태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무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남고 있어야지.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무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령을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어린 태연은 울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놔주세요. 지하실 안쪽 벽을 밀자 사람이 겨우 웅크릴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무헌은 재령을 그 안으로 밀어넣고 벽을 닫았습니다. 엄마! 태연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벽 안에서 재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아, 엄마 여기 있어. 벽 아래에는 손가락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한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구멍으로 재령의 새끼손가락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절대로 놓지 마. 재령이 벽 너머에서 속삭였습니다. 네가 잡고 있는 동안 엄마는 살아있는 거야. 태연은 양손으로 어머니의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안 놓을 거예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그의 손 안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헌은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 앞에 낡은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계속 잡고 있어봐라.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넣는 순간 어머니 사라진다. 태연은 오랫동안 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은 처음에는 자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벽 안에서는 기침과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은 잠들지 않으려고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무헌이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피곤하지? 안 피곤해요. 무헌은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느린 자장가가 지하실을 채웠습니다. 벽 안에서 어머니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태연은 손가락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엄마! 무헌은 아들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잡아주마. 싫어요. 무헌은 억지로 아들의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의 새끼손가락이 태연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태연은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무헌의 팔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벽틈의 손가락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 위험하다는 신호, 그리고 아들을 부르는 마지막 몸짓. 엄마! 무헌은 태연의 귀를 막았습니다. 네가 넣어줬구나. 아빠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변명한단다. 벽 안에서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아버지의 팔을 깨물고 벽으로 달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가락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엄마!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태연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어머니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다시 잡았다고! 그러나 벽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하실의 구멍은 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라졌습니다.
무헌은 작은 유리병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병에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신호다. 태연은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는요? 무헌은 아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마지막 신호는 남는다. 그날부터 태연은 유리병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밤마다 병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살아있으면 움직여봐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연의 기억은 뒤틀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손을 떼어놓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어머니의 손가락을 놓쳤다는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그 죄책감은 성인이 된 뒤 기괴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그러나 마지막 신호를 보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태연은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열고 닫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고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가족이 없거나 보호가 약한 아이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건강 상태, 보호자의 유무, 아이가 사라졌을 때 누가 끝까지 찾을 것인지, 그 기록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병원 안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이가 사라질 때마다 태연의 비밀 보관함에 새로운 유리병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에는 아이의 이름과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아프게 하지 마요. 누가 저를 찾으러 올 거예요. 태연은 검은 실을 감은 병들을 어머니의 유리병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붉은 실이 감긴 병에 속삭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연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고등학생 딸 기어울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태연은 딸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 서혜령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며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놓고 딸에게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던 중 여울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는 꼭 같이 나가는 거예요? 태연은 딸의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식탁과 가족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벽틈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던 어머니의 새끼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태연은 천천히 딸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절대로 놓지 마세요. 여울이 웃었습니다. 제가 왜 나요? 엄마, 말해봐요. 그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진지해 여울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 태연은 손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울이 손을 빼려고 하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아파요. 혜령이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 왜 그래요? 태연은 그제야 딸의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아유, 피곤했던 모양이야. 그는 다시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식탁 아래에서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뒤 태연은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벽을 밀자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검은 가방을 들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는 길고 어두운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장의 백색 조명은 태연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씩 켜졌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양쪽 방에서는 희미한 울음과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싹, 싹. 태연은 복도 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지하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벽, 손가락 하나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 벽 앞에 의자, 붉은 실이 감긴 어머니의 유리병. 태연은 의자에 앉아 벽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갑게 떨리는 새끼손가락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하람아, 태연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살아있지? 손가락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신호와 똑같았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벽 너머에서 하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은 아이의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약속하면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저는 아저씨 어머니가 아니에요. 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람은 손가락을 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태연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파요. 하람이 온 힘을 다해 손을 빼내자 벽의 구멍이 텅 비었습니다. 태연은 호흡이 거칠어지며 하람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이 숨겨진 문을 열자 하람이 반대편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춰! 검은 복도의 방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달려. 뒤돌아보지 마. 하람은 복도 끝의 철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자장가가 멈췄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어머니의 손을 놓친 어린아이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놓쳤어. 하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연은 뒤쫓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데려올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평소처럼 가족과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울은 아버지의 손가락에 감긴 검은 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그 실은 뭐예요? 태연은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렸습니다. 아, 수술실에서 묻었어? 어젯밤 옷방 안으로 들어갔죠? 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 잘못 봤겠지. 옷장 뒤에 문 있잖아요. 혜령이 딸을 바라보며 문이란 무슨 문? 태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보, 여울이가 꿈을 꿨나 봐요. 꿈 아니에요. 아, 분명 아빠가 아니라고 했어. 목소리가 낮아지자 여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간 척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옷방의 벽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바닐라향, 소독약 냄새가 계단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여울은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는 검은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도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란 토끼, 얼굴 없는 가족,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벽틈에서 나온 작은 숟가락. 그때 바로 옆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여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 있어요? 벽 아래 작은 구멍으로 창백한 새끼손가락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어요? 벽 너머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여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꺼내줄게. 빨리 가야 해요.
아빠가 너희를 가둔 거야?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놓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놓쳤는데? 자기 엄마요. 그 순간 복도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멀리서 오르골의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은 복도 끝에 백색 조명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아래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출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이곳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울아,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 손 놔. 여울은 아이의 손가락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빠가 가둔 거예요? 그 손 놓으라고. 싫어요. 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울은 벽에 손톱으로 긁어 쓴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놓지 마. 살아있으면 움직여. 엄마, 나 여기 있어. 아빠가 쓴 거예요?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읽지 마라. 할머니가 아직 이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입 다물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태연의 얼굴에서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 실을 꺼냈습니다. 여울이도 언젠가는 아빠를 떠나겠지. 다가오지 마세요. 엄마도 떠날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래전 재령이 무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여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만해. 할아버지가 가둔 거잖아요. 그래도 결국 내가 손을 놓친 거야. 아빠는 어린아이였어요. 내가 놓쳤다니까. 태연의 고함이 검은 복도를 울렸습니다. 복도 양쪽에서 아이들이 일제히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우리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가뒀어요. 조용해. 태연이 벽을 향해 돌아선 순간 여울은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오르골 음악이 멈췄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검은 실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 스. 여울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연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검은 실을 딸의 손가락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빠가 이제 멈추면 돼요. 멈추면 모두 사라진다고요. 여울의 말에 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복도 가장 안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 벽 아래 작은 구멍으로 붉은 실이 감긴 새끼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태연은 딸을 놓고 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붉은 실이 감긴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벽 안쪽에서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아.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 이번에는 안 놓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게요. 그 순간 벽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잡았어. 이제 놓으면 안 돼. 태연은 자신이 붙잡은 손가락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검은 실을 붉게 문들며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태연이 손을 빼려 하자 벽 안쪽에서 누군가 그의 손가락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놔! 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손을 놓으면 사라진다고요. 여울은 그 틈을 타 계단 옆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집어 문에 꽂으려는 순간 벽 속 여자아이가 외쳤습니다. 언니, 지금 나가요. 여울이 열쇠를 돌리려 하자 태연이 딸을 불렀습니다. 여울아! 그는 여전히 벽 속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문 열면 엄마가 사라질 거야. 여울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거실에 혼자 있는 혜령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령의 등 뒤로 흰 장갑을 낀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상 속 흰 손이 혜령의 어깨 위에 올라갔습니다. 태연이 벽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선택해. 검은 복도 안의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벽 속에 애들을 구할 거야. 엄마를 살릴 거야. 그가 자신의 손가락에 감긴 검은 실을 바라봤습니다. 자장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혜령이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자장가가 검은 복도 안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여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거실에 혼자 서 있는 어머니 서혜령이 보였습니다. 혜령의 등 뒤로 흰 장갑을 낀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면 밖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과 창백한 장갑만 어둠 속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얀 손이 혜령의 어깨 위에 올라갔습니다. 엄마! 여울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벽틈에서 나온 아이의 새끼손가락은 여전히 여울의 손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기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손 놔. 여울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은 벽 속 아이들에게 붙잡혔던 손을 이미 빼낸 뒤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을 안심시키던 의사의 얼굴, 집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아버지의 얼굴. 그러나 이제 여울은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혜령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여울은 벽 속 아이의 손가락을 한번 짧게 눌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 그리고 손바닥에 숨기고 있던 머리핀을 구멍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울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창백한 손가락이 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됐어요. 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그만두라고 했어. 휴대전화 화면 속 긴 장갑이 혜령의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소리 없이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혜령은 뒤를 돌아보며 텅 빈 거실을 살폈습니다. 누구 있어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울은 어머니가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연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만하고 올라가자. 벽 안에 아이는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 실을 꺼냈습니다. 실 한쪽 끝을 자신의 손가락 끝에 걸고 나머지 끝을 여울의 손가락에 묶었습니다. 여울의 손을 빼려 하자 실이 살갗을 조였습니다. 매일해요.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야. 태연은 딸의 손을 잡은 채 검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안의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여울은 걸음을 옮기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 아래에는 작은 신발과 머리끈, 부러진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물건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흔적. 태연이 절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쪽은 작은 보관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병원 기록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건강 상태와 가족 관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찾고 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울은 파란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백하람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옆에는 검은 실이 감긴 빈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연은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등을 돌린 순간 여울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카드 옆 서류에는 낯선 병원 이름과 해외 도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울은 메모리 카드를 손바닥 안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각.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텐데. 태연이 보관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울은 재빨리 메모리 카드를 소매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벽을 긁는 소리가 다른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싸, 쿵, 싸. 아이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복도 한가운데 서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멈춰!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방에서 동시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졌습니다. 여울은 책상 위에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보관실 안쪽 문에 열쇠를 하나씩 꽂았습니다. 첫 번째는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열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용해! 세 번째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사람이 몸을 옆으로 돌려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관리 통로가 있었습니다. 여울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울아! 태연이 보관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여울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태연이 발을 문 사이에 밀어넣으며 어서 나와! 싫어요. 태연이 문을 밀었습니다. 여울은 온몸으로 버텼지만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그때 통로 안쪽에서 작은 손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여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쪽이에요. 벽 속에서 들었던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울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연이 여울의 손가락에 연결된 검은 실을 잡았습니다. 실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여울은 손을 빼려 했지만 태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통로 안의 아이가 여울이 건넸던 머리핀으로 검은 실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실밥이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문틈 너머로 태연의 눈이 보였습니다. 여울아, 아빠 손을 놓으면 엄마가 위험해진다. 여울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손이 여울의 손목을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은 항상 가족을 말해요. 어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검은 실이 끊어졌습니다. 여울과 태연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여울의 손을 잡고
통로 안쪽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여울아! 여울아! 태연의 고함이 좁은 통로를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통로 바닥에는 오래된 전선과 배관이 얽혀 있었습니다. 여울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연이 통로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여울이 앞서 달리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문제예요. 여기 얼마나 있었어? 은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살아있어? 아직은요. 그 짧은 대답에 여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통로 뒤쪽에서 구두굽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은재는 갈림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다른 쪽에서는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요. 은재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반대쪽은요. 거긴 병원 지하예요. 여울은 소매 안의 메모리 카드를 만졌습니다. 경찰에게 가야만 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문을 태연이 먼저 막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은재가 여울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요. 두 사람은 밖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선택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앞쪽에서 금속문이 떨어졌습니다. 쾅! 두 사람은 급히 멈췄습니다. 뒤에서도 또 다른 문이 내려왔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켜지며 좁은 공간을 물들였습니다. 전장 스피커에서 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울아! 여울은 주변 벽을 더듬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곳에서 아빠보다 먼저 갈 수는 없지. 은재는 귀를 막았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제. 자신의 이름을 들은 은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날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다른 아이가 대신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은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다른 아이의 문을 열었지. 그만해요. 은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여울은 은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듣지 마. 제가 했어요. 아빠가 시킨 거잖아. 그래도 제가 열었어요. 여울은 은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선택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야. 스피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울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낡은 자장가가 이어졌습니다. 은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저 음악은 직접 올 때만 틀어요. 여울은 벽을 더듬다 작은 철망을 발견했습니다. 환기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철망을 밀었습니다. 녹슨 나사가 빠지며 안쪽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울이 먼저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은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철망이 닫히자 통로의 금속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검은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끊어진 부분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아빠의 손을 끊었군요. 여울과 은재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태연은 두 사람이 숨어있는 환기구 앞에 멈췄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이 절망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절망 사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해. 상대방의 말을 듣던 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됐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 전화를 끊은 태연은 환기구를 바라봤습니다. 하람이가 살아있었어요. 여울과 은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은 절망에 검은 실을 묶어두고 몸을 돌렸습니다.
여울아, 그가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기 전까지 숨어 있어도 괜찮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여울은 절망에 묶인 검은 실을 풀었습니다. 하람이가 경찰에 갔나 봐. 은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올까? 우리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울은 소매 안에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하람은 외곽 파출소의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파란 토끼 인형을 부미하는 채 누군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면 책상 아래로 숨으려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담당하던 영사 가무경은 아이 앞에 너무 가까이 앉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 하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경찰이야. 하람은 무경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장갑 없어요? 없어. 이 흰 가운요. 아이, 그런 건 안 입었지. 하람은 품에 안은 인형을 조금 내렸습니다. 무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화물차 운전기사 아저씨는 어디 갔니? 하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검은 복도요. 아니, 그럼 너도 그 곳에서 도망친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겸은 병원 관계자들의 사진을 탁자 위에 한 장씩 올려놓았습니다. 뭐 이름 같은 건 말하지 않아도 돼. 얼굴만 확인해주면 돼. 하람은 처음에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의사들의 사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연의 사진이 놓이는 순간 하람이 의자를 밀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치워요. 무겸은 즉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이 사람이니? 하람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이름도 알아? 아이는 토끼 인형의 귀를 꽉 붙잡았습니다. 기태현 선생님이요. 무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태연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한 유명 수학과 의사였습니다. 보육원 의료봉사도 오래전부터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어디로 데려갔니? 하람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범한 집, 옷장 뒤로 이어지는 계단,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복도, 벽 아래의 작은 구멍, 그리고 구멍 밖으로 나온 손가락. 아, 이 손가락이 뭐니?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누가 알려줬어? 벽 안에 있는 누나요. 이름은? 모은재요. 무겸은 즉시 실종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은재. 오래전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사라진 아이였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담당했던 사람은 기태연이었습니다. 무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태현의 집과 병원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동의 진술만으로 수색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겸은 하람이 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보호가 약한 실종 아동들과 태연의 진료 기록이 겹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하람이 무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왜? 선생님 딸이 아래 있어요. 무겸이 몸을 낮췄습니다. 이름은 들었니? 여울이요. 무겸은 태연의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기여울이었습니다. 하람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도 갇혀있니? 하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딸에게 먼저 고르게 해요. 뭘 고르게? 하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대신 벽 안에 남을지요. 여울과 은재는 환기구를 따라 병원 지하로 이동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기계가 작동하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절망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자 흰 수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금속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이를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남자들은 금속 상자를 밀며 어두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울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자신이 아는 대학병원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혼자가 아니었어. 여울이 속삭였습니다. 은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철망을 열고 비어있는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지하 병동은 겉으로는 폐쇄된 곳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침대와 고장난 기계가 쌓여 있었지만 바닥에는 최근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도 새 것이었습니다. 여울과 은재는 작은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여울은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진료 기록, 이동 날짜, 해외 병원, 그리고 거액의 금액. 여울은 백화람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건강정보 옆에 낯선 성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도 있나요? 여울은 검색창에 모은재를 입력했습니다.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 기억 유지 상태 좋음. 그 아래에는 태연이 직접 남긴 듯한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생존 신호를 가장 빠르게 이해함. 장기 관찰 필요. 은재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계속 살려둔 거예요? 여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도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세린은 여울과 은재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여울아! 여울은 은재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세린의 시선이 은재의 환자복과 맨발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니? 아빠가 가둔 아이예요.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울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이들의 기록과 거래 문서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정말 몰랐어요? 여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수술이 있다는 건 알았어.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는 것도요? 아니. 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사망한 환자들이 이식수술이라고 했지. 은재가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님도 저를 봤어요. 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어제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요. 세린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겁에 질린 눈, 그리고 아이를 진정시키려던 태연의 목소리. 몰라요. 교수님은 내가 스스로 혼란을 겪는다고 했어. 저는 수술받지 않았어요.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심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울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주세요. 세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켠 순간 병원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컴퓨터도 검게 변했습니다. 붉은 비상등만 간호실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스피커에서 낡은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생님이에요? 복도에서 고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세린은 문을 잠갔습니다. 안쪽 창구로 가. 같이 가요. 여울이 말했습니다. 세린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교수님이 치아 수술을 지시한 대화가 있어.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세린은 여울에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무서웠어.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세린이 여울과 은재를 안쪽 창고로 밀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무서워하기만 하면 안 돼. 간호사님, 경찰한테 못 보여줘야 돼. 창고문이 닫혔습니다. 간호사실 출입문 바깥에서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간호사, 세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제 딸들이 안에 있습니까?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잠금 장치에서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태연이 외부 시스템으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여울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흰 가운은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흰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있어요. 태연은 세렌을 지나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여울이가 가져갔군. 세린이 태연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태연은 천천히 세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새끼손가락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검은 실이 나왔습니다. 창고 안의 은재가 여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야 해요. 여울은 세렌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세렌이 유리창 쪽을 향해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라는 신호였습니다. 여울은 이를 악물고 은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뒤편의 통로로 달렸습니다. 간호사실의 조명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의 거친 숨소리, 금속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태연의 낮은 목소리. 이 손 내밀어봐. 여울은 멈추려 했지만 은재가 끌고 갔습니다. 간호사님이 우리를 보내줄 거예요. 자장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간호사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여울과 은재는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비상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흰 수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두 아이를 발견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울과 은재는 반대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뒤편 비상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장갑에는 검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여울아! 태연이 불렀습니다. 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잊었어? 그 한마디에 여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연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집 거실에 앉아있는 혜령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검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연은 새끼손가락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아빠한테 돌아와! 주차장 입구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찰차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강무겸 형사가 여울과 은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십시오! 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병원에서 보호자를 맞을 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하고 환자입니다. 무겸은 은재의 환자복과 맨발, 여울의 손가락에 남은 검은 실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가둔 환자 말입니까? 태연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무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배가람이 당신을 지목했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은재라는 이름도 말했습니다. 태연의 시선이 은재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겸은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십시오.
그때 병원 지하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주차장 벽을 물들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증거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무겸이 병원 쪽을 확인하는 순간 태연이 여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울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엄마가 위험해. 태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딸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혜령의 새끼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 잠시 뒤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붙잡힌 척하면서 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어린 시절 사용했던 생존 신호. 그러나 혜령이 전하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도망가. 여울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저를 놓아준 거예요.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울은 은지의 손을 잡고 무겸 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무겸은 두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병원을 등에 진 채 재현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새끼손가락에는 끊어진 검은 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울아. 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직 손을 놓지 않았어. 병원 지하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검은 연기와 먼지가 주차장을 뒤덮었습니다. 무겸이 두 아이를 보호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연기가 걷혔을 때 태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흰 장갑 한 짝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갑의 새끼손가락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여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자장가만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멈춘 뒤 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울아. 바로 곁에 있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아빠가 놓친 곳은 다시 찾는다고 했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울은 검은 연기 속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달콤한 바닐라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의사.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여울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도 통화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목소리는 귀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아빠가 놓친 곳은 다시 찾는다고 했지. 병원 지하에서 올라온 검은 연기가 주차장 천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면서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무겸 형사는 여울과 은채를 순찰차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지 마. 여울은 불길이 번지는 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노세린 간호사님 안에 있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 소방대가 잡고 있단다. 아빠가 간호사님을 잡았어요. 무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본 장소가 어디냐? 여울은 지하병동의 간호사실과 뒤편 창고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런 간호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오래된 병원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창고입니다. 전기도 끊겼고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기록도 있었고 전자문서도 있었어요. 시설 관리자는 여울의 손가락에 남은 검은 실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충격을 받아서 다른 장소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여울에게는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얼마 뒤 소방대원들이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발견된 것은 불에 탄 침대와 고장난 의료기기뿐이었습니다. 여울과 은재가 보았던 컴퓨터, 서류함, 금속 상자는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갇혀있던 복도도 폭발로 무너져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불을 낸 것이었습니다. 저 도세린 간호사는 발견됐습니까? 무겸이 물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출근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어요. 여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이 녹음기도 줬어요. 여울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던 과정에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여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여울의 기억보다 병원의 기록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강무겸은 증거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울이 가져온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이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여울과 은재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 병원에서 떨어진 조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백하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밝은 조사실에서 은재와 하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하람은 파란 토끼 인형을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재를 발견한 순간 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언니, 은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람이 의자에서 내려와 은재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재가 하람의 얼굴과 손을 살폈습니다. 많이 다쳤어? 하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어줘서 나왔어요. 은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가 끌려갔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었어. 하람은 은재의 새끼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시킨 거잖아요. 은재는 아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복도에서는 손가락을 잡는 일이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람이 붙잡는 손에서는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은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여울은 두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살아있어? 은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지금은 조용해진 방이 많아졌어요. 하람은 토끼 인형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여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무겸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메모리 카드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일을 확인했다. 여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었죠? 일부는 열렸어. 메모리 카드 안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진료 기록, 보호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이들과 일치하는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서 대부분은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해외 병원, 수술 일정, 돈의 흐름으로 보이는 폴더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암호를 짐작할 만한 말이 있나? 여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리병을 바라볼 때마다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수사관이 문장을 입력하자 화면이 멈췄습니다. 잠시 뒤 잠겨있던 폴더들이 열렸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문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 이동 날짜, 병원 밖으로 나간 시간, 해외 의료기관의 이름, 그리고 아이 한 명마다 적혀있는 거액의 금액. 일부 문서에는 실종 아동이 병원에 들어온 시간과 다른 차량으로 옮겨진 시간이
분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정보 옆에는 낯선 성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 환자가 아니라 물건처럼 기록했구만. 은재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여울은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문서에도 태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든 지시자의 이름에는 같은 약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K, M. 이거 기태현의 약자입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여울은 고개를 저으며 아빠는 자기 이름을 저렇게 쓰지 않아요. 태연은 공식 문서에서 항상 다른 영문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KM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상 파일 하나를 열자 낡은 지하수술실이 나타났습니다. 촬영된 날짜는 오래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태연이 흰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얼굴이 어둠에 가려진 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태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는군. 젊은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의사는 몸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 노인이 태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쓸 수 있는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 해. 여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검은 실을 꺼내 태연의 새끼손가락에 감았습니다. 내 어머니에게서 본 쓸데없는 신호는 잊어라.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마요. 노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너는 아직도 벽 앞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그가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리자 얼굴은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은 그곳에서 끊겼습니다. 여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무겸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귀문이라고? 여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김우연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C씨는 가족에게 인계된 뒤 바로 화장되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직접 확인한 사람은 아들 기태현뿐이었습니다. 무겸은 화면 속 화상 자국을 확대했습니다. K, M. 김호원의 이름과 일치하는 약자였습니다. 여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검은 복도를 처음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태연 역시 누군가가 만들어 오는 복도를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아버지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태연은 그 복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정교하게 키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태연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여울이 알려준 옷방의 벽을 뜯었지만 그 뒤에는 두꺼운 콘크리트만 나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숨겨진 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집 아래의 지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울과 은재는 분명히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누군가 또아이가 탈출한 직후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검은 실과 유리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기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태연의 집에는 가족 사진과 의학서적, 봉사활동 상패만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의사와 다정한 아버지가 살았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태연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로 소개했습니다. 그에게 수술받았던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아이를 살린 분입니다.
아이들의 불확실한 기억만으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는 안 돼요. 태연의 무료 수술과 기부 활동이 방송에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반면 여울과 은재, 하람의 증언은 충격받은 아동들의 일치하지 않는 주장으로 변되었습니다. 세상은 벽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보다 아이들을 살렸다고 알려진 의사를 더 믿고 있었습니다. 여울은 보호시설에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하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믿어요? 여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모든 흔적을 없애면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에게 명성은 단순한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을 막아주는 가장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잠시 뒤 보호시설 직원이 여울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하고 통할 수 있다네. 여울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여울아. 혜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니? 엄마는요? 다친 데 없어요?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 혜령은 집 거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몸에서는 수면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심각한 상처는 없었습니다.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목소리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찰들한테 들었어요. 뭘요? 애 아빠가 애들한테 한 일을요. 혜령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많았는데도 믿고 싶지 않았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의심했다면. 여울은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빠가 모두 속인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혜령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울아, 아빠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 이야기했니? 지하실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집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혜령이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데려간 적이 있어. 여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그 집을 봤어요? 밖에서만.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 어디였어요? 혜령이 지역 이름을 말하려던 순간 전화기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직, 여울의 몸이 굳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낡은 자장가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전화 끊어요. 혜령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의 낮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울아, 기태윤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요? 아빠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엄마 전화에서 왜 아빠 목소리가 들려요? 가족들 통화에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어? 여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벽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여울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경찰차와 취재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이 나타났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여울이 경찰을 부르려는 순간 차량은 취재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경찰에게 줬군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들켰어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울이가 본 것은 아빠가 보기 허락한 것뿐입니다. 여울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나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연의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울은 확신했습니다. 영상에서 봤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파일을 열었군요.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시킨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이용당한 거죠. 그만해! 할머니를 벽 안에 가둔 사람도 할아버지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여울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손을 놓친 게 아니야! 입 다물어! 할아버지가 억지로 놓게 만든 거예요. 아이씨, 그만하라고 했어! 태연의 고함이 전화기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호흡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여울아! 이번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들면 안 돼. 왜죠? 아빠가 데리러 갈 테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무겸은 즉시 보호시설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출입구와 창문마다 경찰이 배치되었고 건물 주변 차량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화재 현장을 재조사하던 수사관이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배수로 안에 떨어져 있던 도세린의 녹음기였습니다. 겉은 불에 그을렸지만 내부 저장 장치는 살아있었습니다. 무겸은 복구된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심한 자본만 들렸습니다. 곧 세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왜 지우려는 거예요? 태연이 답했습니다. 이름이 남으면 찾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보내려는 거예요? 도간호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손 내밀어요. 금속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세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니과 똑같잖아요. 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우원 원장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병원에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 이름이 뭡니까? 당신이 없애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은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구간치아의 벽을 찾아요. 무슨 벽입니까? 처음 아이가 사라진 곳. 녹음은 그곳에서 끊겼습니다. 무겸은 병원 도면을 펼쳤습니다. 본관 옆에는 오래전에 폐쇄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건물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지하 병동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의 시선을 불길 쪽으로 돌리고 진짜 흔적은 구간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구간으로 간다. 무겸은 수사팀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구간은 오랫동안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출입문에는 굵은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 진흙에는 최근 차량이 드나든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쇠사슬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복도 안에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실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기는 끊긴 상태였지만 복도 끝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겸과 수사관들은 손전등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는 낡은 수술실이 있었습니다. 수술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바닥 한쪽만 깨끗했습니다. 최근 무거운 물건을 끌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자국은 수술실 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겸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안쪽 부분에서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수사관들이 벽을 뜯어냈습니다. 콘크리트 뒤로 녹슨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철문 가운데에는 손가락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한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무겸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안쪽에는 찌륵처럼 어두웠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겸이 구멍 가까이 귀를 가져갔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구멍 밖으로 새끼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손가락에는 검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무겸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세린 간호사?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철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벽 안에는 사람이 겨우 웅크릴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도세린이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묶여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세린은 눈을 뜨자마자 무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들부터 찾아요.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까? 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옮겼어요. 어디로요? 몰라요. 세린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무겸이 물었습니다. 김호은이 살아있습니까? 세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구간 전체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천장의 낡은 조명이 복도 끝에서부터 하나씩 켜졌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복도 양쪽 병실문이 동시에 잠겼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심한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지직. 낡은 자장가가 구간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실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모니터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보호시설에서 잠든 여울과 은재, 하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무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시설에 연락해. 수사관이 무전기를 두드렸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여울의 방문 아래로 검은 실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세린이 모니터를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린은 화면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창문 유리에 누군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늙은 남자였습니다. 얼굴 절반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우원이었습니다. 노인은 카메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겸과 세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스피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놓친 것은 아버지가 찾아야지. 보호시설 안은 고했습니다. 여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침대 아래에서 희미한 자장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아래로 검은 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을 가로질러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울은 배상배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경찰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울은 베개 밑에 숨겨둔 펜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예요? 어둠 속에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최령의 소녀구나. 여울의 몸이 굳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희미한 비상등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태연과 닮은 눈매, 그러나 훨씬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른쪽 새끼손가락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무헌? 여울이 이름을 부르자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애비를 닮아서 눈치가 빠르구나. 여울은 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김우원이 새끼손가락을 입술 앞에 세웠습니다.
조용해라. 경찰이 밖에 있어요. 알고 있다. 어떻게 들어온 거죠? 무헌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문이 잠겼다고 안심했느냐? 그는 침대 아래에서 거무실을 끌어냈습니다. 벽은 문보다 오래전부터 사람을 드나들게 한단다. 여울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뒤쪽 벽에는 조금 전까지 없었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데려갔어요? 여울이 물었습니다. 무헌은 소년을 바라보며 그 질문을 하는 눈이 재령과 똑같구나. 할머니를 죽였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비가 그렇게 말하더냐? 아빠는 자기가 손을 놔서 할머니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무헌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말을 잘 들으니까. 여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손을 놓은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에게 죄책감만큼 좋은 목줄은 없지. 무헌은 검은 실을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아이는 부모를 떠나지 못해. 여울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태연은 평생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헌이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좋은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단다. 아빠는 아이들을 죽였어요. 태연이는 약한 아이였다. 무헌은 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람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줬지. 사람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망가뜨린 거예요. 무헌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놈의 말투도 재령을 닮았구나. 그는 여울의 새끼손가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울은 손을 뒤로 감추며 만지지 마세요. 태연이가 왜 너를 놓지 못하는지 알겠구나. 아빠는 어디 있어요? 무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쪽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강의사!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구간 수술실의 모니터 앞에서 무겸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무헌은 그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울이한테 손대지 마! 무겸이 모니터를 향해 외쳤습니다. 스피커에서 무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들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원하는 게 뭐냐? 그런데 검은 복도에는 문이 너무 많아. 각 화면에는 어두운 방들이 나타났습니다. 벽 아래의 작은 구멍, 검은 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아이들. 어느 방이 실제인지 어느 영상이 녹화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두 세린이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 아이들 아직 살아있어요. 무헌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무겸 형사, 듣고 있다.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면 벽을 하나만 골라라. 모니터의 화면들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벽은 영원히 닫힌다. 무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 당신들도 늘 선택하지 않나? 무헌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할지 선택해. 화면 속 여울이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고르지 마세요. 무헌이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을 텐데. 여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빠한테도 선택하게 했어요. 무겸은 여울의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는 순간 저 사람이 이겨요. 무헌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여울은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벽을 고르지 말고 벽을 전부 부숴야 해요. 그 순간 무헌이 여울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화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재령이도 마지막까지 말을 듣지 않았지. 여울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노인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긴 거예요. 무헌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아빠한테 살아있다는 신호를 가르쳐줬잖아요. 여울은 무헌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신호를 없애지 못했어요. 구간의 벽 안에서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수술실 벽뿐만 아니라 복도와 전장에서도 같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세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에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구간 전체의 벽 속에서 아이들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각, 쿵, 사각, 쿵. 무헌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모니터 속 여울이 웃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노인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 꺼.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니터 중 하나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새끼손가락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태연은 화면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여우리한테서 손 떼세요. 기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여울 역시 화면 속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할게요. 무헌이 만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법이지. 태연은 검은 복도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감긴 붉은 실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놓겠어요. 귀무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구간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모니터도 검게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연이. 곧 강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여울의 비명, 기태연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벽이 무너지는 굉음이 이어졌습니다. 쾅! 모니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방만 보였습니다. 여울도 김우원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끊어진 붉은 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태연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형사, 무겸이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듣고 있다. 어머니가 묻힌 집을 찾아봐요. 어디 있지? 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검은 복도의 시작자며 정확한 장소를 말해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에서 김우원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재령이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 벽을 찾아봐요. 전송이 끊겼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구간 전체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무겸의 바로 뒤 벽에서 새끼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손가락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벽 안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아직 여기 있어요.